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서울기술연구원 주거환경연구실 실장 김민경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 정책 토크룸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행사는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감축 정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통하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정책 토크룸 시작에 앞서 귀한 시간 내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 탄소중립 이행 책임관을 겸하고 계십니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김용호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 임성은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정책 토크룸 패널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김정선 기후환경 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최종화 친환경 건물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환경연구원 박창석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패널 소개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 정책 토크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탄소중립 도시 에코 서울 구현을 위한 서울시 정책 토크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토크룸은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회사 및 인사 말씀,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 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인사 말씀 첫사랑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첫눈이라든지 첫 번째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요. 노마스크로 하는 것이 오늘 사실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동안 명칭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써왔는데 토크룸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도 또 처음입니다. 그동안 저희 워낙 세미나 방식이 조금 독특한 방식이어서 명칭도 조금 달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출발을 해봤고요. 오늘 또 장소를 이청사 오늘 다 이렇게 주변 전망들을 이렇게 보셨을 텐데 오늘 이 장소에서도 처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양해 말씀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전에 했던 장소와는 다르게 이 카메라 위치가 아마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저희 코로나 시대에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중계로 좀 진행되는 부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아침 10시가 굉장히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촉박한 시간인데요. 바쁘신 중에 우리 임금 본부장님 또 김용호 봉양순 위원장님 또 과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생중계 봐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온실가스, 탄소제로, 탄소중립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근데 실제로 또 접근해 보면 손에 잡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들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건 지가 한 15년 정도 경과했는데요. 그동안을 조금 한번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길을 한번 모색해보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끝까지 저희 딱 1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끔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개회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이은근 본부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기후환경본부장으로 일을 맡고 있는 이인근 본부장입니다. 오늘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소중한 토크방을 좀 만든 것 같은데요.
우리 저기 봉영수 위원장님, 그다음에 우리 김용호 위원장님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또 뜻깊은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탄소 중립이라는 게 아주 길고도 아주 지난한 길인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시장님도 간혹 26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소 30% 목표가 과연 되겠냐? 뭐 저한테도 가끔 묻기도 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하다 보면 뭐 좀 나름의 소기의 성과는 있지 않나 싶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토대로 얘기 드리면 제가 한 3년 전에 미국에서 한 1년 있었었는데 그 미국 사람들도 요즘은 이제 기후변화 문제를 갖다 아주 체감하고 이게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문제라는 걸 굉장히 같이 뼈저리게 느끼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와 탄소 중립 문제는 결코 시정의 핵심적인 어떤 어젠다에서 빠져서는 안 될 걸로 보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가지 왜 서울이 과연 이렇게 온실가스 저감이 잘 안 될까? 저희도 뭐 여러 가지 뭐 고민하고 있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좀 많이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서울시가 앞으로 좀 헤쳐나갈 길에 하나의 좀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의회 정책위원회 김용호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호입니다. 이번 그 탄소중립 도시 에코 서울 구현을 위한 서울시 정책 토크룸을 준비해 주신 우리 서울기술연구원 임성은 원장님과 정책 토크룸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와 여러 전문가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대두되고 있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전 지구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탄소 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필수 요소로 전 배출 분야의 융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시는 기후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건물, 수송, 폐기물 산업 등 전 분야에서 그린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크룸을 통해 그간 이행해온 탄소 중립 산업에 대한 점검과 서울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공무원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서울시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많은 기술적, 정책적 제안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관련 정책들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 특별의회에서도 천만 서울 시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미 있는 정책 토론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 특별시의 환경수자원회 위원장 봉양수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있는 모습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제가 이 상임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오늘 잠시 인사를 나누면서 명함을 주고받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이 정말 다 전문가이신 분들이 오셨어요. 아마 이분들이 오셔서 오늘 패널들 오셔서 말씀 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 서울시에서 탄소 중립을 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서울시가 선두적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각 지자체에서도 아마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각 자치구에서도 탄소 제로 뭐 이런 식의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회용 용품을 좀 줄이는 거라든가 아니면 생활 속에서 늘 많이 나오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운동을 한다든가 우리가 어렵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실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회용품이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인해서 탄소 중립을 하는데 각자의 역할을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패널 분들께서 오셨으니까 실력자분들께서 오셨으니까 좋은 안을 가지고 정말 열띤 토론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가 더 멋진 서울시로 아름다운 서울시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환경수자원 위원장으로서 기환경본부에 속해 있는 모든 일들이 이 탄소 중립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탄소 중립 도시 에코 서울 구현을 위한 서울시 정책 토크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서울기술연구원 임성은 원장님께서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임성은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우리 패널 분들하고 우리 과장님들 조금 생소한 방식일 수 있는데요. 뭐 뉴스룸 같은 약간 TV 토론 같은 그런 형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주제나 순서는 안내해드린 대로 화면을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과제들을 이렇게 좀 나누어서 진행을 했고 그 과제들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담당했던 박사와 또 전문가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주제 소개 우리 강혜진 박사님이 잠깐 해주실까요? 네, 서울기술연구원 강혜진입니다. 저는 종합적인 그 차원에서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이 왜 정체되었나는 주제로 온실가스 감축의 현 주소와 온실가스 감축의 한계점과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문별 목표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딱 정체되었나 이렇게 딱 단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건가요? 제목을 다 같이 뽑았지만 네. 설명을 들으시면 아실 네. 것 같습니다. 예. 그 현주소 먼저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왜 정체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우선은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온실가스의 부문별 배출 비율을 보시면 건물과 수송과 폐기물 순으로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배출 현황을 보시면 배출 현황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의 배출량인데요. 그 여러 가지 온실가스 감축의 그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에 좀 정체기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정체기 중에 일부 증감은 평균 기온 변화에 따른 약간의 증감이 있는 냉난방 에너지가 좀 이렇게 변화가 있는 정도로 판단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요 막대 그래프가 총량인데 요 2015년부터는 조금 이제 정체 현상이 있다. 이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특히 잘 안 되는 부분이 수송은 거의 일정한 것 같고 상업 공공도 거의 일정하게 감소 내지는 일정하게 그냥 감소 폭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런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왜 네. 정체되었다? 네, 우선 이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서울시가 2007년 이후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사실 굉장히 강한 의지로 향상시켜 온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향상시켜 온 이 히스토리를 살펴보시면 감축 목표가 기준 연도도 조금씩 다르고 목표 연도는 계속해서 향상된 것으로 그래서 어떤 종합적인 검토나 정량적인 배출량 근거에서 목표가 설정되었는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지금 오늘 오신 우리 과장님, 본부장님 때 이거 수립한 것은 아닌데 일관성 부족 저런 거 이야기하면 사실 공무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이나 일선 부서에서 굉장히 싫어라 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목표 달성 여부 그 감축 정책 목표량이 왔다 갔다 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목표량과 관계없이 감축은 따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목표량과 상관없이 감축은 따로 할 수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어떤 기준 연도와 배출량에 근거해서 감축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정했다면 사실 좀 기준이 좀 계속 일관돼야 되는 그런 네.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설정은 잘 되어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네, 우선은 이 부분은 사업별로 목표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왼쪽 표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건물이나 수송이나 그 파트별로 목표가 오른쪽에 40대, 240 개소 약 238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사실 파악하기는 어려운 그런 목표로 사업별 목표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표로 보면 목표는 아주 네모 반듯하게 정리는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 연구를 해보니 조금 그런 부분이 보인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럼 이와 관련해서 우리 박창석 박사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목표와 관련해서는 현재 있는 목표들은 대부분 사업에 대한 성과 목표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나무를 심는다든지 수송을 얼마큼 보급한다든지에 대한 정량적 목표로서 정책이 지향하는 네. 목표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목표들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연계해서 실질적인 감축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큼 줄여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따져서 좀 더 효과가 높은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발굴하는 노력들이 같이 가야 더 좋은 감축에 대한 효과들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금 좀 말장난일 수는 있는데 목표가 이만큼 높았다가 목표치가 바뀌었다. 근데 목표 달성량을 그냥 학술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목표량이 달라지면 이거 달성률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와 관계없이 어쨌든 아래에서 목표 달성 자체는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목표량이 바뀌어서 온실가스 감축이 정체됐다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총량적 목표는 정했는데요. 그 부분별 목표에 대해서 각각의 흡수량을 그럼 높여가지고 온실가스 흡수를 얼마큼 높여야 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목표는 부분별 목표는 사실은 정확하게 혹은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어느 정도 높여나가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책연구원에 계신데 환경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부문별 목표 뭐 이 부분은 좀 잘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은 뭐 변동 사항이 없습니까 혹시? 예, 국가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2050년에 그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목표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2030년 NDC에 대한 목표도 만든 바 있고요. 거기에서 보시면 10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 배출량과 관련된 부분에서 에너지적 분야, 그다음에 수송 분야, 건물 분야, 또 흡수와 관련된 흡수원 분야에 각각의 현재하고 2030년, 50년까지 얼마를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와 연동해서 지자체에서 관리 범위에 해당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 이제 정부에서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실효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분야별로 조금 더 파인 튜닝을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작업들이 3월달에 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계획을 중심으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우리 김정선 과장님 참 복잡한 문제를 총괄 담당하고 계신데 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저희는 이제 뭐 정체돼 있다고 좀 보기에는 보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아마 저희가
2008년도부터 이제 서울시는 이제 선제적으로 온실가스 그 인벤토리를 자체적으로 또 만들어서 지금 이제 그걸 기준으로 2005년도를 대비해서 2005년도를 대비해서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30년까지 40% 감축, 그다음에 2050년까지 100% 감축이라는 이제 그 원대하고도 또 담대하지만 그리고 차근차근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2020년도를 보니까 2005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 저희가 이제 2005년도부터 그 이제 2005년도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한 13% 정도 감축이 됐습니다. 네. 당초 2005년도에 한 4,900만 톤이었던 게 20년도에는 한 4,200만 톤으로, 물론 이제 코로나의 어떤 여파도 있긴 있었는데요. 어떻든 한 13% 이상 감축을 했고, 다만 요즘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이렇게 회복되면서 조금 이제 그 증가 폭이, 감소 폭이 이제 좀 줄어드는 네.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극단적으로 뭐 정체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은 좀 저희 저도 시의 어떤 네, 저도 기억이 노력들을 좀 너무 좀 과소평가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서울시가 2008년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 준비를 한 2006년, 7년부터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자체는 물론이고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그때 당시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중앙정부보다 먼저 서울시가 분명히 시작을 했다. 이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문별로 조금 나누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부분, 아까 건축물 우리 가장 이제 배출가스 비중이 높은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 우리 조가영 박사님 연구한 영역인데 한번 설명을 한번 주시면 좋겠고, 두 분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서울시에서 건물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건물 부분을 살펴보면 상업용, 주거용, 공공용 건물의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상업하고 주거의 비율이 무려 64.8%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공공 이외에 상업하고 주거에 대한 대응책이 좀 마련이 필요하다고 좀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배출량 외에도 서울시에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 비중이 44%로 차지하는 것으로 63만 9천 돈 중에서 44%를 차지하기 때문에 노후 건축물이면 에너지 효율이 더욱 감소하고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건물 노후와 더불어서 지속적인 우선은 거기에 가기 전에 이제 서울 시내 이제 건축주, 건물주의 이제 소유를 기준으로 민간과 공공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라는 거죠? 민간 건축물 비중이 주거용하고 상업용으로 봤을 때 에너지 소비량으로 했을 때 85% 정도 전체 차지하고 있습니다. 85%이다. 네. 그런데 이제 서울시의 정책은 공공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에너지 합리화 이런 쪽에 이제 치중돼 있다. 뭐 그런 진단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네.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고 있나요? 아니, 오늘 뭐 민간 부분 팀장님도 참석해 주셨겠지만 민간 부분 BRP 사업이나 가금주택 사업, 그다음에 공공 임대주택의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다음에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등을 통해서 민간 건축물에서도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을 서울시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건물 부분 온실가스 감축 한계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 시점이 좀 도래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건축물 중에 민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 정도로 매우 높은데 서울시 정책은 신축할 때에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면 인센티브를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걸 줘서 신축을 할 때 온실가스 감축을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는데 신축 비율은 또 높지 않고 기존 건축물에서 특히 기존 건축물 중에서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몇 %라는 거죠?
30년 이상 노후 건물 44%를 예, 차지하고 거의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네. 30년 이상 노후되어서 이게 또 재건축 재개발이라도 빨리 진행이 되면 또 한번 이제 에너지나 온실가스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다. 혹시 원종현 대표님 대안이 좀 있을까요? 뭐 사실 건물 부분에서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에 대한 영역이나 이런 것들은 시 정책적으로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상태고, 또 민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특히나 건물주분들이 이런 시 정책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효과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국토부랑 부동산원이랑 같이 연구정책 과제에 대한 것들을 진행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민간 활성화 시장에서는 이 건축주한테 제공해주는 내용들이 약간 좀 단계별로 좀 끊어서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이거를 한꺼번에 모든 정보를 다 주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약간 산만해질 수 있고, 또 정책 자체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어떠한 그런 시의 그런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보일러 교체 그리고 또 창호 교체, 그런 부분이 민간 영역에서는 거의 7만 건 중에 거의 99%가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더 하면 어떤 걸 하면 좋은 겁니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인 패키지가 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네. 있고요.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 각각에 대한 부하 특성을 고려해서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그런 기술 요소들이 1, 2, 3 정도는 좀 들어가 줘야 됩니다. 패시브, 액티브, 네. 신재생 요 정도의 그런 소규모 정도의 그런 규모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뭐 안내도 할 수는 있는데 민간에서 피부적으로 나에게 이만큼 돈을 들였을 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직접 저희 사업도 그렇고 네. 또 서울시의 이런 민간 건축물이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비에서 예전에 20만 원 월 쓰던 것들이 5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이점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다중의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는 아직까지도 잘 홍보에 모른다? 대한 것들이 한계성이 좀 있다는 네. 거죠. 근데 신축은 뭐 그래도 신축할 때는 뭐 에너지 절감 차원도 그렇고 정부 시책도 그렇고 용적률 차원에서도 많이 하는데 기존 건물, 네. 노후 건물 유지 관리 이 차원에서는 또 다른 특별한 묘책이 있을까요? 뭐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제 이런 정보 체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계설비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건물주 자체가 직접 관리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알아야 되는 이런 시대에 도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 유지 단계에서의 각 시설별 교체 수선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좀 제공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거래 단계에서 예전에 한번 시도했다가 잠시 멈칫했던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요.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 거래제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좀 추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도심 부분에서만큼은 건물의 비중이 높은 그런 도시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해외 사례들도 지난 정책 과제에서도 저희가 좀 결과로 도출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중개사는 수수료 제일 많이 주는 건물이 제일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거 억지로 올려줄 수는 없을 것 같고 다 일일이 감독하면 또 현장에서 중개사들 이해하기 아주 단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커서 이것도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건물 부분 이 정도로 보고요. 다음 수송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은 이제 뭐 차량 관련되는 부분들인데요. 예, 우리 윤성진 박사님이 연구를 하고 또 두 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기차 굉장히 많이 보급하고 있고 홍보 광고 많이 하고 있는데 전기차 비중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전기차 비중은 약 한 5.8% 수준으로 그러면 여전히 전기차 아닌 내연기관차가 한 95%다. 내연기관 차량이 약 85% 수준을 차지하고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나머지는 뭐 CNG나 이런 가스차들, 그 나머지는 이제 친환경 차량, 기타 가스, 기타 연료가 하이브리드나 뭐 이런 차들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내연기관 차를 대상으로 한 정부 서울시 정책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노후 경유차를 그 서울시 중앙 쪽에 들어오지 못하는 제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온실가스에 관해서는 전기차 보급이나 수소차 보급 위주로 되고 있어서 내연기관차를 관련된 온실가스 정책은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연기관 차를 없애야 됩니까? 아니면 내연기관 차량의 통행량을 줄여야 됩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아예 내연기관차를 다 그 운행 중단시키는 건 불가능한 상태고요. 차라리 그 시민 참여를 통해 갖고 제일 그 대표적인 것이 에코드라이브 같이 연료를 아끼면서도 온실가스를 적게 나온다든지 또 저공해 조치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한 그 지원 제도를 더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산업체 일반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산업체에서도 친환경 차량 구입하는 것을 증가시키는 촉진 제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과 같이 시민 참여 정책을 또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기준 교수님, 뭐 저런 정책들 아주 오래 전부터 많이 정부에서 써왔던 방법인데, 뭐 10부제, 5부제, 뭐 2부제까지도 하고 많이 했던 방식인데 효과는 어떻게 보시고 좀 대안이 될 만한지 뭐 한번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정책은 이제 주민이 수용하기 용이한 정책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우리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지금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보니 앞으로는 좀 강력한 정책이 추진돼야지만 목표 달성이 가능하지 않겠냐. 지금 의견 주신 것처럼 당연히 이제 시민 참여하는 것으로서는 감축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근데 좀 더 극단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령 이제 저희 수송 부분의 제1 정책은 아마 전기차 보급일 겁니다. 네. 근데 단순히 이제 전기차 보급이란 용어 자체도 사실 잘못된 의미 전달을 할 수 있는데 분명히 말하면 그건 이제 전환인 거죠. 그래서 내연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인 건데 거의 이제 목표 지표 잡는 게 전기차 몇 대 보급 달성했다라는 지표를 삼다 보니 내연차가 얼마나 감소됐는지에 대한 그 것들은 이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 지표 자체도 내연차가 얼마나 줄였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 지금 그 내연차 대수 말고 총 대수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전기차가 보급됨에 따라서 자동차 계속 증가하게 되면은 네. 간접 배출도 증가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총 차량에 대한 대수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뭐 가령 강제 폐차를 해야 되나요? 자꾸 강제 폐차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줄이나요? 그거는 지금 우리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목표 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올해년도에 감축, 폐차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거고 단계적으로 예고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030년도에는 전기차를 내연차를 어떻게 할 거다, 40년 어떻게 할 거다는 시그널 먼저 줘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폐차도 바람직할 것 같고 그 이러한 정책이 지금 5등급 폐차 이미 하고 있는 거고 네. 앞으로 4등급 폐차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그널을 분명히 줘야 되지 않을까. 예, 근데 경유차 5등급 뭐 대폐차 지원금까지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량은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은데요. 우리 과장님, 정순규 과장님 한번 네. 예, 현장에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성진 박사님하고 이규준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윤성진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간 서울시가 좀 그 친환경 차량 도입과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정책들을 리스트업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차량의 총량, 총수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실은 친환경 차량을 도입을 얼마 몇 대를 하겠다. 이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 교수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금 뭐 계속 확장되고 팽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GRDP, 서울의 GRDP는 과거 그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온실가스 발생이 뭐 줄었느냐, 뭐 늘었느냐 이런 거를 따지는데 가장 그 동조되는 지표라고 뭐 여러분 전문가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의 총생산하고 그 떼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서울이라는 도시는 건물도 계속 늘어나고 그에 따라 유동인구도 늘어나고 교통량도 늘어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차량 등록대 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단순히 여기서 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느냐 마느냐의 이런 문제를 논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사실은 이 교통의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를 감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요 감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답을 내고 계시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밀집된 도시에서 수요를 감축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자면 쉽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뭐 코로나 시기에 이런 게 되게 많았지만 재택근무를 통해서 출퇴근 수요를 감축한다던가 아니면 도시의 좀 구조를 바꿔서 정주 직장과 주택이 근접한 그런 도시를 좀 만들 수 있게 한다거나 사람이 좀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고 부득이하게 멀리 갈 때는 정말 대중교통이 편리하게 사람을 이동시킬 수 있는 일부 도시들, 대도시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대중교통의 비용을 과감하게 제로를 한다거나 안 받는다거나 이런 도시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급이라던가 뭐 친환경차 도입, 기존의 디젤차에 대한 그런 단계적인 전환은 뭐 저희가 상시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연구기관과 저희가 함께 뭔가를 고민한다, 이렇게 전문가들과 고민한다 이런 시점에서는 좀 더 먼 미래를 보면서 도시의 구조를 좀 바꿔가는 그런 같이 연구하는 스터디도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재택근무 저는 너무 좋은데 뭐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아주 뭔가 전기차 위주의 뭔가 초점이 너무 쏠려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전기차를 늘리는 부분의 속도라든지 내연기관차가 폐차되는 시점을 윤석진 박사님이 몇 년으로 추정을 한다고? 한 20-30년. 요즘 자동차들이 워낙 성능이 또 좋아가지고요. 멀쩡한 차도 폐차를 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해서 쉽지 않은데 우리 교수님 뭐 파격적인 다른 안도 있으신가요? 아까 과장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도시 구조를 바꾼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령 1월달에 국토부에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이 있거든요. 결국 도시 구조를 압축적으로 하고 대중교통을 전환시키는 근본적 전환을 해야지만이 가능한 일이고 단기간에 가능하지는 않지만은 일단 그러한 그림을 먼저 그려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자동차 부문의 정책에 대한 걸 좀 바로 교정해야 될 것들은 거의 지금 차량 중심의 정책으로 좀 치우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전기차 바꾸냐. 근데 사실 차량과 도시는 같이 가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아까 건물 말씀 주신 것처럼 저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신도시 어떻게 할 거냐 접근하는데 수송 쪽도 그런 쪽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서울시 SH 가지고 있고 SH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 사업도 있거든요. 그 추진되는 신도시 사업들이 과연 탄소 중립 교통도시를 할 수 위한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거의 도로만 중심되어 있는 거고 버스 노선 트램 같은 게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SS에 추진하는 사업들에 한해서라도 100% 대중교통이나 보행 자전거 갈 수 있는 도시 구조를 만들고 오픈해야지 그걸 좀 확대하게 되면 결국 도시 구조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접근법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저희 뭐 환경부문 사업은 아닙니다. 근데 뭐 말씀 주신 거에 위례 신도시 만든 지도 사실 입주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트램 아직 뭐 착수도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 신도시에 가장 먼저 투입할 수 있는 거는 버스인데 보통 뭐 신도시 들어서고 나면 대중교통 버스가 들어가는데 한 5년 걸리거든요. 사실 그 노선 조정이 잘 쉽지 않은데 그건 좀 다른 부서여서 조금 이제 또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폐기물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에서 온실가스가 감축이 되고 있는지 조금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 박세원 박사님이 간단하게 설명 주시고 또 두 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 박세원입니다. 먼저 여기 이 나와 있는 슬라이드 보시면요. 지금 서울시 생활 폐기물 처리 현황을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3분의 1이 수도권 매립지에서 지금 매립이 되고 있고 나머지 3분의 2가 그 서울시 4개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환경부에서 26년 이후에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전량 소각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약 3,000톤이 그대로 소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가랑 서울시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정책 자체의 그 카테고리가 이제 뭐 직매립 제로, 발생 감량, 재활용 그리고 기타 뭐 이제 사업 육성 등에 좀 치우쳐져 있어 소각장에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각할 때 탄소가 발생해서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소각에서 CO2가 발생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열분해를 하면 탄소가 발생하는데 그게 해로운 건 아닌 거죠? 열분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공정 측면에서는 탄소 중립의 개념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용된 탄소를 그대로 에너지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 탄소를 이야기하는데 이산화탄소의 줄임말이지 그냥 탄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예, 맞습니다. 온실가스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그 연구 결과 중 하나로 지금 아마 서울시도 지금 도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소각장 반입 폐기물이 지금 종량제 배출 폐기물입니다. 근데 종량제 배출 폐기물에 실제 지금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 플라스틱이 평균 17% 상당히 많은 양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배출 계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톤당 플라스틱은 한 657kg의 CO2가 발생하는 반면에 종이는 한 3kg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배출 기여도가 높은 플라스틱을 좀 사전 선별하면 오른쪽과 같이 한 26% 정도 평균 감축 가능할 것으로 연구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 옥일종 폐기물 협회 회장님 오셨는데 현장에서 보시면 우리 박사 연구가 좀 타당해 보이시나요? 어떤 지금 이제 그 플라스틱을 선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원장님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예 지금 그 유기물을 매립하는 것보다는 소각을 해야 온실가스는 줄어들잖아요. 그 매립을 하면 메탄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온실 효과계에서 25배가 높으니까 정책으로는 서울시가 이제 바르게 가는 거죠. 이제 매립을 제로화하고 소각으로 가는 거 국가 정책도 그렇고 근데 이제 소각을 하면은 이 CO2 가스는 이산화탄소를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탄소가 이제 뭐 그 산소 결합해서 소각하는 과정에서 근데 서울시는 다행히 에너지를 회수해 가지고 발전도 하고 스팀을 또 지역 난방으로 또 이용하고 손해에서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손해에서 일단은 다 전기라든지 뭐 그 스팀 같은 걸 다 쓰고 남는 것만 바깥으로 이제 팔으면은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깥으로 팔고 나서 손해에서 다른 전기를 끌었으면 그것은 온실가스 감축으로 카운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라든지 그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소각시설 내에서 줄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소각시설 운전을 효율적으로 잘해서 소각 에너지를 소각도 완전히 잘 연소가 돼서 불완전 연소에서 발생하는 이제 메탄이라든지 엔토라든지 이산화질소라든지 것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보면은 서울시는 전부 다 연속식이고 대규모 소각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줄일 여지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보일러 효율이라든지 발전 효율을 높여서 그것을 에너지로 잘 활용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배출가스 중에서 탄소를 포집해서 그걸 재활용하는 쪽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정책 드라이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플라스틱을 종량제 봉투에서 플라스틱이 17%이 되고 빼낸다.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어 발열량이 높아서 에너지 회수를 해서 쓰고 있는데 플라스틱을 빼내면 발열량이 낮아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운전 효율도 떨어지고 에너지 회수 시금하고 시스템이 다 이제 소각 운전하는 조건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고 지금 선별시설이나 소각시설을 만드는 게 주민들 반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 종량의 봉투가 들어가서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 입지 선정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 가능한 것은 소각시설 안에서 조금 전처리해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걸 일부 뽑아내서 할 수 있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부도 일단은 소각 시설을 하고 그 플라스틱을 선별해서 일부 열분에 유화하는 시설을 네. 같이 이 운전하는 것을 한번 시범 사업을 한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치면은 그 가능성이 좀 평가가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동경 오다이바에 소각장 가본 적이 있는데요. 예. 그 여의도 같은 데인데도 굉장히 뭐 선별도 잘하고 뭐 완전 관광 상품화해서 굉장히 좀 친근하게 접근도 하고 있고 뭐 방송국 바로 옆에도 있고 그런 경우들을 보긴 봤는데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참 멉니다. 과장님 뭐 소각장 기술을 뭐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둘째치고 소각력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 한 말씀 주시죠. 제가 그 소각장이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하신 것 같고요. 자원 해수 시설, 자원 해수 시설 이제 뭐 지금 뭐 신축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존에 있는 자원 해수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지금 제일 관건이 이제 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딜레마인 것 같은데요. 이게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이걸 이제 제대로 폐플라스틱을 추려내는 게 폐비닐이나 이런 것들을 추려내서 뭐 지금 그런 어떤 온실가스를 배출을 좀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그럼 열 효율이 떨어진다는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는 측면도 말씀하신 것 같고 근데 어떻든 지금 그걸 폐비닐이라는 이런 걸 폐플라스틱을 제대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기존에 이제 그 뭐 폐비닐이라든지 폐플라스틱도 보면 뭐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나 이런 뭐 제대로 배출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또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다 태워버린다든지 매립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좀 많이 재활용률을 최대한 올리면 좀 온실가스 감축에 많이 좀 기여를 할 것 같고요. 지금 뭐 기후본부에서도 그런 그 폐플라스틱 그다음에 태워지고 있는 그다음에 매립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제 아마 그런 식으로 포집이라든지 또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방법들은 계속 뭐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어떤 자원해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자원해수 시설에서 딱 직선거리를 한 1km에 있습니다. 딱 보면 굴뚝이 바로 보이는데요. 요즘은 굴뚝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반대 빨간색 플래카드도 열심히 출퇴근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니는데 좀 어려운 일입니다만 해결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기존 시설을 또 재건축하지 않고 설비를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기술을 좀 보강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라도 좀 적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산업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온실가스 처음 나올 때의 제일 대표적인 부분이 공장인데요. 공장이 왜 지금 저희 토론에서는 이렇게 좀 후순위에 들어가 있는데 송민영 박사님이 설명을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 송민영입니다. 우선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산업부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산업공정의 3.3%로 굉장히 하위 수준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산업체는 소, 도매업, 숙박, 음식업점, 제조업 등이 전체 등록 사업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의 20%에 해당하는 업체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의 온실가스 중에 산업 부분이 차지하는 것은 6%가 안 된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뭐라는 거죠? 서울시에? 네, 대형 사업장이 제조 공장이 없다. 뭐 이제 공장들이 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외곽으로 이제 많이 이전하다 보니까 서울시 경계 지점으로 볼 때는 많이는 없다. 근데 공장은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또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나요?
이게 여러 가지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연료나 원료를 사용하는 사업장 그리고 일부 공정 등을 통해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들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대형 사업장 중심으로 대부분의 정책과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사업장은 대부분 중소형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소형 사업장에서도 온실가스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 오른쪽 아래쪽에 뭐 서울시 배출 특징 요 부분은 설명을 좀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현황에서 보면은 3.3%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 산업공정 부분의 온실가스가 미산정 배출원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IPCC나 국가 배출 계수가 없고 그리고 활동도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로 산정되어 있지 않고 미산정된 배출원 그리고 배출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뭐 공장에는 집진기 달고 뭐 이러면 뭐 공해 문제 해결되고 뭐 이전시키면 해결될 것 같은데 이렇게 소규모 이렇게 뭐 사업장들 심지어 도매업 소매업에서도 나오고 숙박업 음식점업 이런 것들은 뭐 방법이 있습니까? 연구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결국 사업장의 업종별로 또는 규모별로 구분을 해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노력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뭐 친환경 공정이나 운전 조건 개선 그리고 친환경 열 원료 사용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기 설명되어 있는 거는 딱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세 가지가 뭘 의미를 하나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곳입니다. 이제 소규모 제조업이나 음식점 등에서는 연료나 원료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요. 그걸 바꿔라 아니면 그런 관리가 필요한데 네. 현재 산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이제 산정되어 있는 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정책이나 사업이 좀 많이 부족해서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한 부분입니다. 네. 전에 뭐 고등어 구이 집에서 미세먼지 발생한다고 비슷한 이야기가 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김정선 과장님 참 공장도 없는데 산업 부분 통제 내지 관리 이거 어떻게 좀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아까 우리 연구원님께서 발제하신 것처럼 서울에는 이제 대단히 어떤 대규모 공장보다는 이제 서비스업, 그다음에 이런 도소매업 같은 서비스업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아까 에너지 효율화 어떻게 보면 이제 건물 에너지 효율화하고 이제 유사한 개념으로 이제 사업이 저희가 이제 지금 여러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고 또 건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상업 건물이라든지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20억까지 최대 20억까지 8년간 무이자 융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어떤 백화점의 유통 이런 데는 또 이제 아까 건물과장님도 계시지만 에너지 총량제라든지 산업부하고 지금 하는 에너지 총량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배출권 거래제도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규제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이제 좀 더 확대되는 어떤 그런 모멘텀을 저희가 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로 이제 아까 그 소규모 이제 도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그 대기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는 그런 장소도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온실가스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기술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기술 지원 이런 사업도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지금 언론에 홍보는 좀 덜 되고 있지만 좀 조금씩 그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건물, 수송, 뭐 폐기물, 산업 영역 또 오늘 발표에서는 안 끝났습니다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폐기물 영역, 산업 영역 이제 배출량 비중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변동량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이쪽보다는 건물이나 수송 쪽에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박창섭 박사님 뭐 그렇게 봐도 되나요? 네, 그 도시나 지역마다 배출원이 온실가스 배출원의 특성들이 다 다르고요. 서울시는 대부분 건물이나 수송 부분에서 배출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 건물, 노후 민간 건물, 근데 또 공공 건물도 보니까 공공 건물 전체적으로 뭐 청사는 요즘 다 새로 이렇게 좋게들 짓는데 이 전체적으로 좀 공공성을 넓히면 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제한돼 있다 뭐 그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수송 부분에서 그 자율 캠페인 정도로 가능하냐 아니면 강제도 좀 필요하냐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강제도 좀 필요할까요? 강제적인 규제? 정책이 하나 가지고 했으면 이미 다 잘 됐을 겁니다. 정책은 강제, 지원, 억제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지원을 하기 위한 강제적 수단이 필요한 거지 지원을 위한 지원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강제가 우선인 거고 강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가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우리 교수님 뭐 차고지 정면제에 1가구 2차량 제한 뭐 이런 3차량 제한 이런 것도 주셨던데 어떻게 그게 지금 제주시에서 시도하고 있죠. 저는 적극 도와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 가령 이제 시에서 추진하기는 힘든데 아파트 단지별로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저희 아파트 단지만 하더라도 새 차량은 아예 등록 못하게 되어 있고 이 차량 월 10만 원 내는 걸로 좀 상향하기 때문에 이미 그런 반응은 보이고 있고 중국이나 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차고 중량차고 있고 우리 사업차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개인차도 1인 2차 이상은 차고 중량제를 한번 검토는 해볼 수 있겠다. 저는 노후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1차량도 밤 되면 저녁에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도 집도 잘 안 빠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우리 그 오늘 김영호 위원장님, 정책위원장님 그 시작부터 오셔가지고 인사말 주시고 보통 가시는데 계속 메모도 열심히 하시고 하셨는데 이 시민들 설득 방안 또 이제 지역구에서 시민들 만나시면서 의견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뭐 우리 전문가 우리 그룹 패널들 모시고 또 우리 또 해당 부서 또 우리 공무원들 모시고 또 더군다나 뭐 서울 우리 기술연구원의 이 임성원 원장님은 뭐 아주 여러 분야에서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좋은 자리를 그냥 인사만 하고 간다는 건 참 굉장히 그 손실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지금 이 내용이 서울시 온실가스를 어떻게 하면 이 감축을 할까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모인 자리인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저희 그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용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좀 그 어려운 마음으로 좀 다가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건물에서 이제 한 8%,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송, 이제 우리가 늘 뭐 우리가 차 없으면 못 살잖아요. 지금 현재 사회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그 가슴에 와닿는 게 걸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또 SH 공사라든지 우리가 건물을 시공을 하고 할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말 그 시민이 자기가 집에서 나와서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안한 어떤 그런 보행도로를 만든다든지 또 최근에 그 서울 세종시에서 그 버스 요금을 안 받는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 이런 게 이제 결국은 굉장히 획기적인 이 온실가스를 좀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민들은 뭐 종량제라든지 기타 분리수거에 굉장히 요즘 이제 많은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교육이 좀 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주부들이나 우리 또 저희들도
저 쓰레기 같은 거 배출할 때 다 분리수거해서 이제 아파트에서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좀 더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도적으로 좀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만 시민들이 정말 온실가스를 어떻게 하면 줄일지 간단하게 좀 명쾌하게 이렇게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강제 규제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 저희 시민 입장에서는 어떤 규제나 강제가 굉장히 좀 이게 막 가슴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지원을 근거로 하는 어떤 그런 규제 좀 거꾸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도 이게 이런 분야에 좀 생소한 분야인데 앞으로 저희 정책위원회에서도 이 정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더 좋은 방안이 없을까 우리 원장님과 여러분과 한번 상의해서 저희들도 아마 정책적으로 좀 좋은 방안을 해당 부서에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조금 남았었는데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오늘 아마 조금 낯선 방식이어서 우리 패널분들 또 우리 시에서 과장님들 또 우리 연구원 박사들도 조금 아직 낯선 방식이긴 한데요. 참석해 주셔서 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다시 드립니다. 제가 온실가스 감축 연구를 할 때에 도시계획 분야와 교통 분야 이렇게 같이 물론 이제 환경과 합쳐서 융합적으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대로 도시 설계에서부터 근데 서울이 뭐 기존에 원래 600년 전부터 존재를 하던 도시여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교통 영역까지 다음번에 함께 또 토론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오늘 조금 1시간 못되게 50분 정도 진행했는데 오늘 부족한 부분은 또 끝나고 나서 또 그 이후로 저희 보고서들 보완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문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참석자분들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